형은 병원을 눈하는 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창고 하나를 받았죠. 정확히 말하면 지붕은 무너졌고 문은 녹슬었고 주차도 안 되는 골목 끝 값어치 영원짜리 폐탄고. 그날 가족들이 말했죠. 그래도 뭐라도 받았네. 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 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3대째 의사 집안에서 나고한 막내, 대학도 사업도 결혼도 실패, 44이 되도록 명함 한 장 내밀어 본 적 없던 인생. 그래서 더석을 벗습니다. 그 창고가 딱 제 인생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흔내 지우는 편의점 유니폼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또 잘렸어요.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게 이유였죠. 사실 손님이 먼저 반말을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희귀특한 머리카락. 20살의 지훈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미술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선생님들도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났어요. 그림으로는 밥 먹고 살 수 없다고요. 미대에 입학했지만 학비를 대주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버틴 1년 결국 지우는 포기했어요. 그 후로는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카페도 차려봤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해봤어요. 디자인 회사도 만들어봤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카페는 2년 만에 문을 닫고 쇼핑몰은 적자의 허덕이다 접었어요. 디자인 회사는 6개월도 못 갔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가족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형제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고 명절에도 눈치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마저 잘린 상태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형 지환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룸의 상수 호텔 늦지 마.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형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명령화된 말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죠. 지우는 순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드디어 어로산 분별을 하려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10년 전에 산 것이라 여기저기 헤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낡은 중고차를 몰고 호텔로 향했어요. 발렛 파킹 직원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개인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형 지환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누나 지연은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계셨죠. 지훈이 들어오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역시 늦었네. 지환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55분. 아직 5분이나 남았는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어요. 태수는 강남에서 30년간 내과 병원을 운영한 의사였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그의 큰 규모의 개인 병원으로 키워놓으셨죠. 비록 대형 병원은 아니었지만 강남 한복판의 건물과 함께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일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고 박태수 원장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태수 내과 병원과 건물은 장남 박지환에게 상속한다. 지원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병원과 건물을 합치면 배고픈 넘을 거예요. 둘째, 역삼동 후 비슷할 건물과 노는동 상가는 장녀 박지원에게 상속한다.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 해도 도시법대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현금과 예금, 그리고 아파트가 돌아갔어요. 사촌들에게도 작은 금액이 배불됐습니다. 그런데 지훈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드디어였습니다. 지훈은 숨을 멈췄어요. 모든 신경이 변호사의 입에 집중됐습니다. 막내 박지훈이에게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창고 1동을 상속한다. 의입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창고 하나, 그게 전부라고. 창고요. 창고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995년에 취급하신 200평 규모의 창고입니다. 지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차가운 웃음소리가 지훈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받았잖아. 그 순간 지훈이의 가슴소에서 뭔가가 톡 하고 끊어졌습니다. 형의 그 표정, 그 목소리 동정인지 조롱인지 모를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어요. 평생 수업 실패만 하고 빚만 만들던 너한테는 과분하지 않아? 지원이 거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찔렀어요. 의사집안 망심을 시키고 다녔잖아. 카페는 왜 망했어? 쇼핑몰은 디자인 회사는 지훈이의 주목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또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가족들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실패한 막내, 무능한 동생, 그게 자신의 역할이었어요. 그래 알겠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야 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아버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나름대로 생각.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덜 서러웠을 텐데요. 창고 하나. 그게 아버지가 생각한 자신의 가치였을까요? 병원은 형에게, 건물은 누나에게, 그리고 쓸모없는 창고는 쓸모없는 막내에게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에 묻었어요.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벌써 지원이 물었어요. 지훈은 고개만 끄겠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호텔을 나와 차에 올라탄 지훈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성공했는데 왜 자신만 이 모양일까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창고 등기부를 꺼내봤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왕복 3시간 거리였습니다. 기름값도 아까웠지만 가고 싶었어요. 그래, 얼마나 보자를 것 없는지 직접 보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지훈은 바로 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병원 일로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셨죠. 가족 여행 한 번 간 기억이 없었어요. 형과 누나는 의대와 경영대에 들어가 아버지의 자랑이 됐지만 지훈은 늘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도 아버지는 무관심했어요. 상장을 보여드렸지만 고개만 끄덕이셨죠. 반면 형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온 친척을 불러 잔치를 했습니다. 20살 때 미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양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황량한 발판이었어요. 멀리 폐공장처럼 보이는 건물들 사이에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자 더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지붕은 녹슬어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은 잠을 쐬고 잠겨 있었지만 녹이 슬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주변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유산이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 썩어가는 창고 하나, 헛웃음이 나왔어요.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덕지훈 씨세요? 저는 양평군청 직원인데요. 창고 관련해서 연락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그 창고 부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어서요. 혹시 매각 의사가 있으신지.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매각이라 어업이 쓸모없는 창고인데 팔아버릴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고를 다시 봤습니다.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왜 이걸 자신에게 주신 걸까요? 네,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을까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 창고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있을지도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무시한 마지막 조롱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창고 안을 확인해 보기로요. 망치와 손전등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양이 창고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간 낡은 건물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의 신호였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꿈이었어요. 캔버스 앞에 선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지우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면서 울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단순한 꽂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공구 상자를 챙겼습니다. 망치, 드라이버, 손전등, 장갑, 그리고 혹시 모르니 마스크도 넣었어요. 낡은 창고에는 먼지가 가득할 테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면서 묘한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유산이니 한 번은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양평으로 가는 길은 어제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하니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여전히 초라했지만 어제보다는 덜 우울해 보였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세 번째 타격에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어요. 비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지우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켜자 창고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아니, 예상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거미줄이 천장 가득 걸려 있었고 바닥엔 쓰레기와 낡은 상자들이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주가 지나간 흔적도 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우는 마스크를 쓰고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벽에는 물이 센 자국이 가득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어요.
바닥의 나무 판자는 썩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막막했어요. 청소를 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냥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군청 직원에게 연락할까 싶었어요. 한 바퀴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털어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곳을 왜 자신에게 준 걸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았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어요. 청소 도구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 청소용 세제 계산하면서도 아까웠어요. 어차피 팔 건데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매일 창고로 갔어요. 할 일도 없었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졌거든요.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쓰레기 봉투만 50개가 넘게 나왔어요. 낡은 가구들, 썩은 나무 조각들, 알 수 없는 새부치들 모두 버렸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창고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였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보다 내부 공간이 넓었어요. 그리고 구조도 특이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선반 같은 게 있었고 다른 쪽엔 작업대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단순한 창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열을 죄드는 날이었어요. 거의 다 청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던 합판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뭔가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인 커다란 물 채웠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렸어요.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손을 휘저었어. 먼지가 가라앉자 그곳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액자였어요. 그것도 여러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액자를 들어 올렸어.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의화 한 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붓터치가 거칠고 강렬했습니다.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 있는 작품이었어요. 어두운 배경에 붉은색과 파란색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지은도 이 그림이 특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술을 공부했던 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나추어 작품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전문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화가의 손이 떨렸어요. 다른 액자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그림이었어요. 스타일은 조금씩 달랐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두 20점이 넘었어요. 대부분 추상화였지만 풍경화도 몇 점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그림을 밝은 곳으로 옮겼어.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에 비춰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색감이 살아 있었어요. 오래된 그림이 분명한데도 색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기인 윤서에게 보냈어요. 윤서는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였습니다. 미술계에서는 꽤 인정받는 전문가였죠. 지훈과는 미대 1학년 때 같은 수업을 들으며 친해졌어요. 지훈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괜찮은 그림 같은데 한번 봐줄래? 메시지를 보내고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야, 박지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윤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창고 청소하다가 구석에서 찾았는데 왜 이거? 이거 최석도 화백 작품 같은데. 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최석도 한국 추상 표현주의의 거장 작품 하나가 수십 법에 거래되는 작가였습니다. 뭐 진짜요. 100%는 아니지만 이부터 이 색감. 최석도 화백 1970년대 후반 스타일이야. 그것도 대표작 시리즈 중 하나인 것 같아.
진짜면 어마어마한 가치야. 수십법은 기본이고 돈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야. 수십법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받은 유산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지훈아, 거기 그림이 한 점만 있는 거야? 아니, 숨은 좀 더 있어. 전화 너머로 윤서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부 사진 찍어서 보내. 그리고 내가 지금 출발할게. 2시간이면 절대 아무도 들어보내지만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훈은 다시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수십법짜리 그림들일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가장 큰 그림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그때 액자 뒷면에 뭔가 쓰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넌 나와 가장 닮은 아이다. 언젠가 내가 이걸 발견하길. 아버지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눈물이 왁각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필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른 그림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몇 그림 뒷면에는 T.S. 파크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박태수, 아버지의 영문 이니셜이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그린 건가 믿을 수 없었어요. 의사였던 아버지가 그림을 그렸다니. 그것도 이렇게 전문적인 수준으로.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창고를 다시 둘러봤어요.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있던 선반들, 작업대처럼 보였던 것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작업실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거버지 구석에 오래된 캐비닛이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물감 튜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라 있었지만 분명 유화물 감이었어요. 붓도 있었고 팔레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도 발견했어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8년 3월 15일.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아버지 깨는 비밀로. 지훈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1978년이면 아버지가 의대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걸까요? 스케치북을 넘기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배생, 크로키, 색채 연습 모두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최석도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히 그림을 선물해 주셨다. 내가 재능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의사가 되기로 했다. 병원을 열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최석도 화백이 아버지의 스승이었다니. 지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비싼 그림이 여기 있는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최석도 화백이 아버지에게 준 선물이었던 거예요. 윤서가 도착했을 때 지훈은 아직도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훈아, 윤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털떡이며 창고로 들어왔어요. 그림은 어디 있어? 지훈이 그림들을 가리켰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돋보기까지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조사한 후 윤서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진짜야.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서가 직접 가져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미술품 감정원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석도 작가의 진품으로 감정함, 추정과 수십억 가치 최소 35억 원 이상.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것도 한 점에 대한 가격이었습니다. 나머지 그림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린 작품들도 의외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작품들이 한 점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평가됐다고 윤서가 조심스럽게 알려줬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같던 창고에서 걸작들을 발견한 거예요. 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충고했어요. 이런 큰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우는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무언가를 자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실수를 했어요. 술을 마시며 대학 동창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지훈이가 수십억 가치 그림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삭시간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 지원이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평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옷을 입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의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누나 지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지훈이 명령하듯 앉으라고 했고 지훈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마치 재판정에선 죄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림을 발견했냐고, 어떤 그림이냐고. 지훈이 최석도 화백작품과 아버지의 그림이라고 답하자 거실이 술 넘었어요. 지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짜리냐는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수십법은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측정 불가라고 했다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지원이 소리를 질렀고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창고 안의 물건도 유산의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법적으로 공동상속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창고는 자신의 것이라고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원은 창고 건물은 지우는 것이지만 그 안에 동사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있는 형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지원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림을 팔아서 삶 등분하자고 제안했어요. 지원이 거부하자 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압박이 숨어 있었어. 지우는 갑자기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적이 된 것 같았어요. 지원이 그림 뒷면에 메모를 보여줬어요. 지우 내게 넌 나와 가장 닮은 아이다. 라는 아버지의 글씨를 하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어요. 진짜 아버지 글씨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겠다고 지원이 말했지만 지원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진짜라고 해도 법적으로 따져볼 거라고. 그리고 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속 재산 관련 상담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지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원이 팔을 뿌리치자 지원이 비틀거렸어요.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지원이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내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유산분할 소송으로 가겠다고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로 왔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변하다니.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가족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살았을 뿐인 남이었는지도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윤서에게 전화했어요.
가족들이 그림을 나눠갔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서는 예상했다는 듯 반응했어. 지우는 싸울 거라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버지의 꿈과 좌절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가슴을 올렸습니다. 나도 그림을 포기했다.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도 자신처럼 꿈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그림들을 남긴 거예요. 돈이 아니라 꿈을 남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요. 통장에 있던 300만 원과 적금 해약한 500만 원, 그리고 친구에게 빌린 200만 원까지 일주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 9% 일치 아버지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어요.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이 열렸어요. 지우는 혼자였고 가족들은 모두 함께였습니다. 3대1 온 세상과 혼자 싸우는 기분이었어요. 조정실은 다가 없고 형광등, 불빛이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들었어요. 지우한 측 변호사는 민법을 근거로 공동상속을 주장했고 지우인 측 변호사는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시간의 조정이 이어졌어요. 서류가 오가고 증거가 제시되고 범위 해석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합의에 실패했어요. 판사는 정식 재판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잡는 동안 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지우안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제안이라며 합의를 권했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길 거라고. 왜냐하면 이건 자신이 받아야 할 거니까요. 그날 밤 지우는 창고에 갔어요.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최석도 화백이 잃어버린 시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림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속으로 물었어요. 잘하고 있는 거냐고. 대답은 없었지만 그림이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창고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버지도 싸웠으니까요. 비록 졌지만 싸웠으니까요. 별이 없는 밤하늘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3달이 지났어요.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길고 치루했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증인이 나오고 변론이 이어졌어요. 지우는 매번 혼자 법정에 앉았습니다. 반대편은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변론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변호사가 최종 진술을 했어요. 아버지의 의사가 명확했다고, 그림 뒷면에 메시지와 스케치북이 그 증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반대편 변호사는 여전히 법적 권리를 추정했어요. 민법상 명시되지 않은 동사는 공동상속이라고 반복했습니다. 판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지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림 뒷면의 메시지와 필적 감감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어요. 또한 창고와 그 안의 물건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술품들은 피고 박지훈의 단독 소유로 인정합니다. 순간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긴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지우아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림은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악수를 청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명절에도 부르지 않았고 생일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혼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그림과 함께 말이죠. 윤서가 제안을 했어. 그림을 전시하는 게 어떻게냐고 특별 전시를 기획해 보자고 했습니다. 지우는 고민했어. 아버지의 그림을 세상에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숨겨진 열정 의사 박태수의 또 다른 살 전시 제목이었습니다. 윤서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해서 특별 전시실을 확보했어요. 최석도 화백의 작품과 아버지의 작품 22점을 함께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그림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그림의 스타일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최석도 화백의 영향이 강했지만 나중에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1984년 작품들은 놀라웠습니다. 어두운 색감 속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독특한 화풍이었어요. 마치 젊은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병원 개업을 앞두고 그림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전시 개막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박지훈 씨, 저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김상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미술위협의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상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신이 최석도 화백의 제자였다고, 그리고 아버지 태수와 함께 그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1978년 같은 작업실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태수 씨는 정말 재능이 있었어요. 최 선생님도 특별히 아기셨죠. 김상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옛 친구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그림을 그만둔 진짜 이유를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그림을 모두 불태웠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공개적으로는 붓을 꺾었지만 몰래 창고에서 계속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선생님이 작품을 선물하신 거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꿈을 포기해야 했던 상처를 평생 안고 사셨던 거예요. 금상진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병건을 개업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최석도 화백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포기하지만 제 아이 중 누군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때를 위해 제 그림을 남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우는 무너졌어요. 독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아이 중 누군가가 예술의 길을 갈 거라는 것. 그래서 창고에 그림을 숨겨두신 거예요. 전시 개막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숨겨진 예술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지우는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족들은 오지 않았어요. 초대장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그들에게 지우는 이제 남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전시장이 꽉 찼어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히 1984년 작품들이 인기였어요. 어둠 속에 빛을 표현한 그 그림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관람객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작가님 아드님이시죠?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작가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6시 전시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최석도 화백의 잃어버린 시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지인이었어요. 3달 만에 보는 형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던 형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웠어요. 지환이 또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입구에서 지연과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왔던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만 같은 시간에 어머니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주름진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안함과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아버지의 그림을 둘러봤어요. 아버지의 7년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열정과 좌절, 희망과 포기를 함께 느꼈어요. 마지막 그림 앞에서 지환이 말했어요. 아버지도 우리 때문에 포기하신 거구나.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지금의 그들이 있는 거예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함께 저녁을 먹자고 3개월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환이 말했어요. 그림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제 알았어요.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돌아왔어.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유산은 그림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꿈을 이어가는 용기였어요. 그걸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다음 날 지은은 결심했어요.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30년 만에 붓을 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창고를 작업실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였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매일 창고로 출근했어요. 아니, 이제는 작업실이라고 불러야 할 곳으로 말이죠. 낡은 창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쪽 벽을 허물고 큰 창문을 달았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를 놓았어요. 처음엔 붓을 들기가 무서웠습니다. 30년 만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조금씩 그렸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45세 다시 시작하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엔 조회수가 10도 안 됐어요.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 실패하는 모습,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2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포기했던 꿈이 있어요. 용기를 얻고 갑니다. 함께 다시 시작해요.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고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가 왔어요. 한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을 한 거예요. 작은 갤러리였지만 지훈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으로 전시를 한다뇨. 전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난 1년간 그린 작품 30점을 선별했습니다. 대부분 추상화였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밝은 색감 속에 어둠이 섞여 있는 희망과 아픔이 공존하는 그림들이었어요. 전시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두 번째 시작, 단순하지만 지훈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개막일이 다가왔어요. 초대장을 만들면서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낼까 말까. 작년 아버지 전시 때 이후로 가끔 연락은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냈어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개막 전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자신의 그림이 세상에 공개되는 거예요. 45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당일 아침 일찍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이 그린 게 맞나 싶다. 그 중에는 아버지를 그린 작품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캔버스 앞에 서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오후 2시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요. 유튜브 구독자들도 왔고 윤서가 초대한 미술계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계속 입구를 향했어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3시가 되었습니다. 4시가 되었어요. 가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어요. 자신이 그들을 법정에 세웠으니까요. 돈 때문에 싸웠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들어왔어.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은과 어머니도 보였어요. 늦어서 미안. 지원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 지우는 꽃다발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봤어요. 그림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봤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뒷모습 앞에서 오래 멈춰서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지원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이 수표였어요.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한 점 사고 싶어. 희망의 빚이라는 작품. 지우는 놀랐어요. 지원이 자신의 그림을 산다니요. 그것도 첫 구매자가 되어준다니요. 돈은 필요 없어. 지훈이 수표를 돌려주려 했지만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내 그림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야. 그 말에 지훈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인정받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특히 늘 자신을 무시했던 누나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전시가 끝날 무렵 지원이 제안했어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자고.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원은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했고, 지원은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을 나누는 대화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지만 아들이 그 꿈을 이어가는 걸 보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원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건배하자. 우리 막내의 새 출발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가족의 애과 응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게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거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이 지훈을 불러 세웠어요. 내년에 병원 로비에 그림 좀 걸고 싶은데. 네, 작품으로. 지훈은 놀라서 형을 바라봤어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림도 좋지만 이제는 내 그림을 걸고 싶어. 우리 가족 화가의 작품을. 가족 화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더 이상 실패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화가였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작업실로 갔어요. 새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가족을 그리고 싶었어요. 함께 모여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 날 붓을 들었어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부드럽고 확신에 찬 선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우는 잠시 붓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저 이제야 알았어요. 창고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꿈을 보관하는 곳이었고 희망을 심어둔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든 곳이었어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그릴 그림은 많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44세 찾은 새로운 시작. 아버지가 준비스로 자신의 인생을 그려가고 있으니까요. 윤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전시 정말 좋았어. 그리고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 놓인 최석도 화백에 잃어버린 시간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고 모든 아픔이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으니까요. 새벽 3시 지우는 마지막 부지를 했어요. 가족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로 화가가 된 기긴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고 하나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였네. 그렇게 지우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